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와 메가젠이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의 이수치과 원장 박휘웅입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치의신보TV와 메가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약 한 1시간에 걸쳐서 제가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임상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생방송인데요. 지금 치의신보TV 성동구에 있는 치과의사회관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뒤에서 여러 직원들이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막 조명도 있고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진료 끝나고 치과에 계시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주로 이제 임상적인 내용이라서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림책 보듯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국소이치, 즉 ISRPD의 이론과 임상 적용에 대해서입니다. 저도 이제 개원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개원 초에 비해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한 60세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치료 양식들도 이제 뭐 다수치 수복이나 아니면 가처성 의치나 이런 쪽으로 이제 노년층에 해당되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ISRPD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부분무치약을 수복하는 양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고정성 보철도 있고, 가철성 보철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후방 연장부, 케네디 클래스 1과 2에 해당하는 부분무치약의 수복 방법은 물론 당연히 가장 월등하게 우수한 것은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이고요. 혹은 치아나 임플란트로 지지되는 캔틸레버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컨벤셔널 RPD, 여기서 이제 CRPD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 이제 컨벤셔널 RP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는 ISRPD라는 양식이 있는데, 오늘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네디 클래스 분류에 따라서 1부터 4까지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케네디 클래스에 따라서 RPD의 예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케네디 클래스 1이 가장 환자의 불편도 많고 예후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 다 아시듯이 후방부의 구치부의 수직 지지가 없어서 저장력이 떨어지고 유지력의 부족,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불편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의사들의 머릿속은 동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임상가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실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30년 전에 이제 조미에 실린 문헌인데요. 케네디 클래스 1 RPD의 후방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직 지지를 얻고 부가적인 유지를 얻거나 혹은 클래스프를 생략하거나 이런 장점을 얻기 위한 수복 양식을 치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나 프로토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수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 환자를 진료해서 이제 그 환자에 대한 보고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준화된 치료 양식이 없다 보니까 술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증례들도 사실은 저한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수복 양식도 많고 아직까지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
오늘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서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떤 주제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ISRPD인데요. Implant Supported RPD라고도 하고, 혹은 IARPD, Implant Assisted RPD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RPD는 소수의 임플란트를 의치 하방에 추가해서 기능을 보조하는 치료 양식,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시고 예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ISRPD 혹은 IARPD의 수복 양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플란트 오버덴처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분 무치약부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의치상을 지지하거나 혹은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이제 유지하는 양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빌 크라운을 상부 구조로 제작을 하고요. 거기에 전통적인 RPD와 비슷한 방법으로 클래스프를 걸거나 어태치먼트를 연결해서 RPD를 수복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약 한 10수년 전에 이제 초진 사진인데요. 기존에 이제 RPD를 쓰고 있었던 환자분이고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증례를 딱 보면 뭔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일단은 잔존한 치아끼리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치아들은 대합치의 치조제와 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엇갈린 교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RPD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 환자에서 제가 이제 의치상 밑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ISRPD를 거의 처음으로 시도했던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이때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상하계 소고치부, 견치부에 하나씩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하계는 이제 대합치와 맞닿는 부위 소고치부에도 하나를 식립해서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RPD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제 엇갈린 교합에 뭔가 대합치에 가해지는 트라우마를 뭔가 좀 차단하고 저작 기능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의외로 환자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효과는 첫째는 이제 유지와 지지의 증가죠. 그래서 치조제와 연조직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에서 비교적 꽤 강한 서포트와 그리고 보조적인 리텐션, 로케이터를 이용한 리텐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환자의 저작도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상악 측절치와 하악 중절치에 걸리는 클래스프를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미적이고 그리고 치아에 가해지는 외력을 좀 줄이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잔존 치아가 대합치열의 치조제에 주는 교합적인 트라우마를 막아서 알베올라 본 로스를 줄이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8년 후 경과 후의 사진이고요. 이때까지도 자잘한 그런 메인테넌스는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환자는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잔존한 치아 측절치 하나가 우식으로 파절이 돼서 발치하고 RPD를 리페어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경과한 다음에 결국 13번 견치의 심한 동요도로 인해서 이제 결국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2번과 14번
임플란트는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22번과 24번의 속옷 환자의 좌측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의치를 수리해서 의치상과 치아를 추가를 하고 임플란트는 서머징을 한 상태에서 치유 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환자한테 권했던 방법은 2개 정도를 지금처럼 심어서 상악 전치부를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로 브리지로 연결을 하고요. 한 8유닛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구치부를 그냥 클래스프를 이용한 컨벤셔널 RPD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환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환자는 그 전에 사용했던 이 양식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환자의 우측은 기존의 로케이터 어태치먼트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환자의 좌측에는 3개월 후에 맥락 어태치먼트인데요. 로케이터와 비슷합니다. 거의 호환되는 부품들도 많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로케이터보다는 약간 유지력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치를 제작을 하는데요. 그때 선생님들마다 이 의치를 오버덴처, 사실 이건 이제 RPD가 아니라 이제 오버덴처이죠. 상악의 임플란트 오버덴처인데요. 상악의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사실 솔리타리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양식은 굉장히 예후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 치조제의 치조골 흡수도 많이 일어나고 임플란트 실패도 많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계적인 병발증을 너무 많이 저도 겪어서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 환자는 워낙 이제 협조도 잘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치유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여기 제가 여기서 이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제작하는 방법은 먼저 예비 인상 때부터 리텐티브 컴포넌트, 그러니까 메탈 캡을 끼우고 예비 인상 체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총은치 인상 뜨듯이 예비 인상 체득을 하면 이 어태치먼트 위에 얹히는 소켓이 들어갈 자리가 자연스럽게 인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블록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트레이를 제작하거나 의치를 제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페이스가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징은 이제 인상 체득을 한 다음에 환자 구강 내에서 제거해가지고 이제 세척해서 차트에 다시 붙여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모형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커스텀 트레이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인상을 체득을 하고요. 최종 인상 체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해두었던 캡을 다시 환자 입안에 끼우고 이 커스텀 트레이로 실리콘 러버 인상 체득을 합니다. 그러면 주모형에도 메탈 캡의 형태가 그대로 인기가 돼서 나오죠. 여기 5번에 있는 예비 인상처럼. 그럼 여기서 그냥 총의치 하듯이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의치 완성한 다음에 구강 내에서 하우징을 자가중합형 레진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의치가 7번에는 이제 그림에 의치가 완성된 상태이고, 환자의 좌측은 맥락 어태치먼트, 오른쪽은 로케이터 어태치먼트에 소켓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악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하악의 ISRPD도 제작을 하는데요. 하악 ISRPD는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번을 더 만든 겁니다. 그동안에 사용하던 11년 동안 사용한 RPD가 많이 교모가 되어 있고 파절부도 있고 해서 새로 제작을 하기로 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켓 연결하고 방금 상악에서 했던 방법처럼 예비 인상 체득을 하고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어서 최종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상악 임플란트 오버덴처와 하악 ISRPD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켓은 구강 내에서 연결을 픽업을 해서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환자 구강 내에 이 보철물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치아가 이전에 있던 보철은 이제 2개의 치아가 11년 전에 했던 것은 2개의 치아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치아가 없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지금 한 3년 이상 경과를 했는데 특별한 병발증 없이 다행히 상하게서 저는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꽤 이제 환자가 만족하고 꽤 좋은 예후를 보이는 증례들을 이제 보면서 이 ISRPD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문헌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ISRPD의 장점은 선생님들 다 직관적으로 다 아시겠죠. 위치자 하방에 임플란트가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지대치가 하나 늘어난 그런 역할을 하고 위치의 안정 유지 지지에 기여하고 치조제 흡수가 감소하고 아까 보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ISRPD 혹은 IARPD에 대한 문헌들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아주 문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점점 그 에비던스가 쌓이면서 이제 하나의 치료 양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문헌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세 가지 국가에서 이제 임상 평가를 시행한 문헌인데요. 대조군 12명, 그다음에 실험군 36명에서 상악은 총의치, 하악은 클래스 1, 케네디 클래스 1 부부무치학 환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대조군은 상악을 총의치로 하고 하악을 컨벤셔널 RPD, 실험군은 상악 총의치, 그다음에 하악 ISRPD를 장착을 해서 10년까지 팔로우한 문헌입니다. 임상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스트라우만 소프트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다고 하고요. 식립한 다음에 12주 경과한 다음에 위치를 그 전에 이제 미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내면을 재이장을 해서 그다음에 재이장을 해서 장착을 하고 12주에 이제 위치를 장착을 하고요. 다시 이제 6개월 후에 힐링 어버먼트를 제거하고 어태치먼트를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볼 어태치먼트 위에 골드 클립이 리텐션을 얻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에서 10년 동안 추적을 하고 방사선 사진과 ISQ 등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서바이벌은 10년 후에 약 92%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 나쁘진 않지만 요즘 고정성 보철에 사용하는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패율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이는 주로 이제 짧은 것들이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숏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많으시겠고, 저도 이제 숏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숏 임플란트가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6mm, 7mm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약간의 골소실만 와도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긴 임플란트보다 아주 못하지는 않지만 더 아주 월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RFA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약간 증가했지만 3년 후에는 한 66 정도에 도달을 했다고 하고요. 평균 골 소실량은 한 2.2mm 정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골 소실을 안정된 레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는 꽤 괜찮은 양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상악의 오버덴처를 할 때 솔리타리 어버먼트를 하지 않으면 바로 4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하는지 아니면 2개씩 연결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사진, 아까 그 증례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상악을, 이 환자를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하지 않고 브리지로 연결을 해서 수복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4개를 심어서 브리지를 연결을 할지 아니면 2개를 심어서 예를 들면 뭐 3-3에 심어서 6니 브리지를 한 다음에 할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솔리타리보다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악에서는 사실 이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3번, 3번을 연결을 했을 때 이 임플란트가 그것을 지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합지가 좀 약하거나 저장력이 약한 환자이면 두 개의 임플란트로도 6유닛 브릿지를 만들고 거기에 클래스프를 걸었을 때 지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3개 정도를 심어서요. 예를 들면 3, 1, 3을 심어서 그걸 6유닛 브릿지로 연결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으로 구조적으로 잘 지탱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4개를 심어서 예를 들면 5, 3, 3, 5 혹은 뭐 4, 2, 2, 4 이렇게 심어서 8유닛 브릿지 정도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임플란트로 브릿지를 해서 서베이드 크라운 형태를 만드는 경우에 솔리타리보다는 역학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렇게 브릿지를 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환자가 의치를 제거를 하더라도 환자의 VD가 유지가 되고요. 또한 육전치나 혹은 8개의 치아가 소구치까지 있다면 환자가 의치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전치부 심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D에 의존하는 정도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브릿지로 했을 때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증례처럼 제가 그 상악의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솔리타리 로케이터나 볼을 해서 이제 2개를 견치부에 심어서 했다가 사실은 저의 경우에도 거의 반 이상이 그 임플란트가 탈락되거나 골소실이 너무 심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반 정도 이상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서 여러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상악 임플란트에서 솔리타리를 이용한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치료 양식으로 잘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하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금 불리한 예후를 좀 감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올리신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그 문헌 다음에 나온 내용을 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악의 클래스 1 RPD 전치부만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대구치부와 소구치부가 없을 때 여기에 이제 단 하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 과연 어디에 심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어디든 심을 수 있지만 그 심는 위치에 따라서 그 효과가 약간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헌들도 이렇게 제가 고찰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제1대구치 혹은 제2대구치부에 식립을 하게 되면 이건 수직 지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1대구치가 가장 저장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치부에서 연조직에서 지지되는 부위에 아주 강한 수직 지지를 얻어서 케네디 클래스 1 혹은 2 클래시피케이션을 클래스 3에 가깝게 전환시켜주는 거니까 굉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태치먼트를 쓴다면 부가적으로 약간의 유지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소수잔존치에 인접해서 식립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수직 지지보다는 이제 클래스프를 생략하는 심미적인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요도가 있는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가 수직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줘서 앞에 있는 자연치 지대치를 수명을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 하나만 심는다면 저는 제1대구치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건 이제 물론 실험실 연구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유지와 지지 효과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가능하면 원심부에 식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7번 자리 제2대구치에 심었을 때 가장 그 저장력 분산의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하악 제2대구치부에 심는 것이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골 소실도 굉장히 많은 부위이고 하악관도 근접해 있고 그리고 후방부 쪽이라서 이제 수술이나 보철 쪽으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제1대구치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SRPD를 했을 때 우리 악구관계에 미치는 TM 조인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실험한 문항인데요. 클래스 1 RPD를 장착을 했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까만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TM 조인트에 가해지는 압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TM 조인트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그것은 바로 치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치아에서 수직력을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구치부의 수직 지지가 부족하면 TM 조인트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불리한 조건이죠. 그런데 컨벤셔널 RPD를 했을 때를 보시면 치아를 구치부가 없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ISRPD를 하게 되면 TM 조인트에 가해지는 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막대의 길이가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RPD 하방의 임플란트는 안정적인 수직 지지를 제공하고 TM 조인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바꿔가면서 임상적인 환자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구치부에 심은 것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소구치부 쪽이 가장 여러 가지 임상적인 면에는 역학적인 면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구치부에 심을까 전방부에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후방치아 소구치부에 두 개를 식립을 하고 로케이터 어티치먼트를 연결을 했던 환자인데요. 비교적 중년의 여성이라서 저는 클래스프를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클래스프를 생략할 목적으로 이 앞쪽에다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클래스프를 일단 만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이제 그때 자를 계획으로 클래스프를 만들었었는데 환자가 그다지 이제 여기에 클래스프에 이식을 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요. 이렇게 최후방 치아에 근접한 임플란트가 유지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클래스프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평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임플란트에만 가해지는 힘을 치아 쪽에서 이제 브레이싱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ISRPD를 할 때 고려를 해둬야 될 점이 이 환자가 평생 동안 이 ISRPD만 갖고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거나 혹은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서 추가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고정성 보철로 바꾸는 것을 원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ISRPD를 위한 임플란트를 그냥 치은에 마음에 드는 곳에 이제 무작위로 심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고정성 보철로 변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치아의 수복할 치아의 중심에 고정성 보철에 준하는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라면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방부의 임플란트를 좌우에 하나씩만 추가를 하게 되면 스리니 브릿지 혹은 포유니 브릿지로 충분히 제작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또 이런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옵션을 알려주고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상당수의 환자가 고정성 보철로 바꾸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케네디 클래스 3는 그렇게 흔한 증례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라면 사실 두 개 정도만 식립을 해도 브릿지 수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합치가 좀 약한 환자라면. 그런데 정말로 하나만 이런 경우 하나만 심는다면 전방 쪽에 식립을 한다면 유지와 지지를 얻고 클래스프를 생략하는 목적이 될 것이고 구치부 쪽은 유지와 지지가 주목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케네디 클래스 4도 그렇게 흔한 증례는 아닙니다만 단 하나만 심는다면 저는 정중부 쪽에 가장 가까운 위치가 중절치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절치 위치에 심을 때도 나중에 고정성 보철로 혹시 바꿀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차후에 수복할 치아의 중절치를 고정성 보철로 수복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케네디 클래스 4 RP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방부에 단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식립 직후에 힐링 어버먼트를 연결하고 위치를 릴라이닝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디어트 로딩이 된 증례인데요. 의외로 상악 중절치부가 골질도 양호하고
골 폭도 비교적 있어서 이렇게 이미디엇 로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불안하면 서브머징을 했다가 나중에 힐링 어버먼트를 2차 수술로 변환을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이 환자도 서브머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 후에 이제 힐링 어버먼트를 연결한 상태가 오른쪽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그네트 어태치먼트를 연결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마그네트 어태치먼트는 이 환자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그넷이 물론 이제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지만 힐링 어버먼트를 약간 치은 위로 한 2mm 정도 올라오게 앞에 있는 사진처럼 하게 되면 수평적인 안정성도 얻을 수 있고 수직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지력은 없지만 이 치아 이런 수복 양식에서는 유지력보다는 수직 지지가 주목적이고 전치부에 가해지는 트라우마를 막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 어버먼트만 해도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아까의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스뉴 브릿지라고 RPD를 하는 치료 양식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상악 전치부에 립 서포트가 안 되어서 입술이 이상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상악 전치부, 지금 이제 이 환자, 말씀하신 예 같으면 이제 무치악 환자가 되겠죠. 무치악 환자에서 육전치를 이제 브릿지로 했을 때 이 립 서포트가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치악의 전악 임플란트 수복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립 서포트가 부족한 게 고정성 보철의 큰 단점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 치아가 발치되고 치조제가 흡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을 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하는 방법은 우리가 치아 6cm 이제 고정성 보철을 할 때 브릿지를 제작을 할 때 그 6cm 고정성 보철의 측면 위치와 치아 길이, 버티컬 디멘션을 가능하면 원래 자연치가 있었던 위치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치경부 쪽이 아무래도 약간은 과장되게 좀 벌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렌징이 잘 되게 하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검 형태로 핑크 레진 형태로 제작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환자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미리 이미 치은이 많이 흡수가 돼서 짜부러져 있기 때문에 고정성 보철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철성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기능적인 장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한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프리핸드 케이스에서 이런 그 ISRPD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리텐티브 암은 에이커스가 아니고 로트와이어인지 아이바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사실 클래스프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선호하는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C클래스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RPA와 유사한 그런 C클래스프를 좋아하고 아이바는 물론 이제 심미적인 목적이 있다면 아이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트와이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트와이어 클래스프를 사용한 이유가 지대치에 가해지는 외력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탄성을 이용해서. 그런데 임플란트의 고정성 보철을 서비드 크라운을 한 다음에 거기에 RPD를 건다면 브레이싱이나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조 클래스프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치상 하방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제작하는 ISRPD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로케이터나 볼이나 마그넷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지와 더불어서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ISRPD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오버덴처보다 더 저장력이 높은 경향이 있고요. 대합치에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태치먼트의 소모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볼 어태치먼트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볼이 마모된다거나 로케이터 어버먼트가 마모된다거나 아니면 소켓이 빠른 시기에 유지력이 소실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오버덴처보다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힐링 어버먼트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력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적절한 길이의 힐링 어버먼트가 예를 들어서 길게 만들수록 수평 안정성이 더 높아지겠지만 임플란트에는 부가적인 힘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길이는 저는 한 1에서 2mm 정도 올라오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주변은 의치상을 이제 수직 가장 높은 부위만 닿게 하고 그 주위는 좀 릴리프를 해서 치은에 가해지는 음압이나 압력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임플란트 오버덴처처럼 의치상 하방에 소수 임플란트 심는 ISRP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크라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스플린팅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잔존 치대치가 두 개가 동요도가 심해서 발치를 진행을 했었고요. 전형적인 상하 총의치 하악 클래스 1 RPD인데 하악의 총의치를 제작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지만 제가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환자가 동의를 해서 크라운을 제작을 하고 싱글룸 레스트와 C 클래스프를 주조 클래스프를 해서 RPD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악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는 환자의 만족도가 하악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컨벤셔널 RPD에 준해서 제작을 한다면 꽤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ISRPD를 제작을 할 때 클래스프를 이용해서 혹은 속에 심어서 묻어서 하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양식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컨벤셔널 RPD,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RPD의 디자인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가 아니면 비슷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문헌상으로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약간의 직관으로 유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오클루잘 레스트에 대해서입니다. 오클루잘 레스트를 형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클루잘 레스트를 형성하는 목적은 치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직 위치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릴라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교합 조정을 할 때 임플란트의 프레임의 치아와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수직 고경을 RPD가 싱킹되는 걸 막아서 수직 고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지만 치조제가 흡수가 돼서 치조제 접촉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임플란트의 락킹 무브먼트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의치의 락킹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과부하가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크라운보다는 브릿지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유지 관리는 사실 일반적인 RPD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치에서도 우리가 아주 약한 지대치인 경우에는 레스트리스 RPD라는 양식을 가끔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치조제가 주로 수직적인 힘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할 때 레스트를 생략을 하고도 제작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가 너무 많은 힘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됐었거든요. 클래스프도 걸려 있고 임플란트 자체의 수직력도 받고 위치의 움직임도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힘을 받는 것 같아서 그 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레스트를 생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그렇게 하면 이제 오클루잘 레스트를 형성하는 첫 번째 이 요건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오클루잘 레스트를 일반적인 RPD와 그 비슷하게 형성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증례는 또 다른 증례인데요. 환자의 좌측은 이제 레스트가 없는 것이고 우측은 싱글룸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이 섞여 있는데 저도 이때만 해도 이제 어떤 양식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잘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때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때인데 사실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이라면 레스트를 확실하게 파고 그리고 레스트를 깊게 파거나 혹은 그 패럴렐한 월을 만들수록 위치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약간의 유지력도 더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는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악 전치부를 하나씩 발걸을 하게 돼서 지금은 자연치는 없이 지금 이 위치를 의치상과 치아를 추가해서 수리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프와 서베이 라인에 대해서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문헌에서 제가 고찰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부딪히는 문제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연치에서의 지대치와 다른 점은 임플란트에 얹혀있는 크라운은 그 하방의 언더컷이 굉장히 큽니다. 조직 언더컷이 상당히 큰데요. 왜냐하면 발치 후에 치조제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언더컷이 커서 사실 이 클래스프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저도 처음에 좀 막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치은을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치은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서베이 라인을 적절히 형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증례를 보시면 또 다른 증례인데요. 견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환자의 우측은 치조제 흡수가 과도하기 때문에 치관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환자의 좌측은 비교적 좀 짧은 편이죠.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길이인데 그러니까 이 클리니컬 크라운이 우리가 자연치의 서베이드 크라운이나 혹은 자연치의 RPD 지대치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비현실적인 클리니컬 크라운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클래스프를 과연 이 긴 크라운 중에서 어디다 맞출 건지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본 결과 클래스프는 원래 자연치가 있었던 자연치의 클래스프의 높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치 지대치의 클래스프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임플란트의 어버먼트 위에 크라운을 했을 때는 클리니컬 크라운이 대부분 다 이제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클래스프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치은에 바짝 붙여서 자연치의 원칙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저는 이 오른쪽 그림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궁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자연치 이 위에 올라가는 크라운의 크기는 그렇게 많이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의 치은의 언더컷이 이쪽에 있는 자연치에 비해서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운의 최대 풍륜부 하방의 언더컷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은을 쪽에 너무 가까이 붙이다 보면 치은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서베이 라인이 그러니까 최대 풍륜부가 너무 하방에 위치를 하게 되면 가이딩 플레인이 길이가 수직적으로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매니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언더컷의 위치를 조절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치아가 심미적으로 너무 가늘어져서 소구치나 견치의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면 자연치의 클래스프가 걸리는 위치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올라간 크라운의 클래스프 위치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클래스프를 두껍게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프의 역할이
컨벤셔널 RPD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이언츠에서는 지대치의 이 RPD 클래스프가 착타를 할 때 외력을 가하지 않도록 탄성을 충분히 주고 언더컷을 과하지 않게 하고 가이딩 플레인을 주고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더컷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지력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임플란트가 이런 양식으로 수복을 했을 때 물론 생각보다는 잘 견디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력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클래스프에는 리텐션을 사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클래스프를 두껍게 해서 브레이싱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위치가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이 되었을 때 호리존탈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얻고 크라운에 그 임플란트가 만약에 각각의 크라운이 되어 있다면 이 임플란트를 서로 스플린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RPD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충분히 리지드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이 길어지는 경우에 너무 클래스프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치은에서 떨어진 부위에 클래스프 언더컷을 적절히 디자인을 하고요. 이건 기공사와 아주 긴밀한 협조로 우리의 디자인 컨셉을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클래스프는 가능하면 이제 최소한의 리텐션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C 클래스프나 I바는 익숙한 방식대로 혹은 환자의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베이드 크라운의 재료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PFM이나 프레셔스 메탈은 혹은 non-프레셔스 메탈 등이 있는데요. 물론 non-프레셔스 메탈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치부에 주로 이제 견치부 전방에 심어지기 때문에 PFM을 주로 하게 되고, PFM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RPD의 지대치와 사실은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프레셔스 메탈을 한 경우에는 이 골드 크라운의 특유의 연성 전성 때문에 교합면의 변형이나 뭐 천공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저는 PFM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지르코니아나 혹은 비니어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한두 케이스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 올 지르코니아는 굉장히 표면 경도가 높기 때문에 RPD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 그 RPD의 접촉면, 클래스프나 가이딩 플레인이나 레스트를 암호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에다가 RPD 레스트와 클래스프를 걸었을 때 금속 가루가 지르코니아 표면에 이렇게 마모가 돼서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약간의 마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해봅니다만 이건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제가 계획적으로 ISRPD를 한 증례는 아닙니다. 이제 치주적으로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치아를 발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환자가 경제적으로 픽스드 브릿지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여기서 환자에 남아있는 상악 치아는 임플란트 2개 크라운을 제외하면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남아있는 잔존 치아나 보철물이 서로 교합이 되지 않는 엇갈린 교합이 되게 돼서 RPD 중에 최악의 교합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 효율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일까 제가 궁리를 하다가 일단 상악의 치아를 발거를 한 다음에 템포러리 RPD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크라운은 언더컷을 조절하고 컨터링을 해서 일종의 이제 자이언츠 얼터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템포러리 RPD를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30번대 하악 좌측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임플란트가 서로 이제 교합이 돼서 수직 지지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부하의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픽스드 브릿지로 인해서 VD가 유지가 되고 수직 지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RPD를 일반적인 컨벤셔널 RPD처럼 했을 때 비교적 환자가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제가 환자한테 이야기를 상하게도 더 추가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성 보철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는 환자의 조건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을 해서 한 증례라서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용한 ISRPD를 할 때 서베리 크라운을 할 때 우리가 자연치의 서베리 크라운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ISRPD에 이제 클래스프가 걸리는 서베리 크라운을 임플란트 위에 만들 때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증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발치한 부위는 자연치 치조제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치한 치아 위치에 과연 크라운의 길이를 얼마만큼 하고 순측 혹은 설측 위치를 근원심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증례처럼 이 인상을 떠서 서베이드 크라운 하고 기공소를 그냥 간략하게 써서 보내면 기공사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크라운이 과연 협설 위치가 얼마만큼 돼야 될지 혹은 길이가 얼마만큼 돼야 될지에 대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RPD를 여기에 만들었을 때 전혀 엉뚱한 위치에 클래스프가 걸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중간 위치에 크라운에 걸려 있게 되면 치아 배열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증례에서 보시면 환자의 33번은 자연치 지대치를 그대로 쓸 예정이고요. 43번은 임플란트에 식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5번은 이제 발치 예정이지만 제가 이 환자의 교합 평면과 협설 위치 등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일단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캐스트를 떴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제작을 하려는 것은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을 임플란트 위에 이제 어번먼트를 선택해서 제작을 할 계획인데요. 잔존 치아를 참고로 교합 평면과 협설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데 일단 조릴레이션 체득을 해서 마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 배열을 해서 웩스 덴처를 먼저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임플란트의 크라운은 전혀 제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환자 구강 내에서 심미와 기능, 교합 평면 등을 이 웩스 덴처를 이용해서 먼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만들어질 RPD를 이러한 형태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웩스 덴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교합 평면의 위치, 그 다음에 치아의 협설 위치, 근원심 위치 등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이 마스터 퀘스트에서 이제 이때 이제 비로소 하악의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을 합니다. 자연치 서베이드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의 어버먼트와 서베이드 크라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레임까지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뜬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신 이 마스터 퀘스트는 임플란트의 어버먼트도 밀링하고 위에 PFM도 만들 계획이고 자연치 지대치에도 크라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은 모델에서 연조직 인상을 같이 떴기 때문에 RPD까지도 한 번에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크라운을 먼저 만들고 RPD 연조직 인상을 다시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모델에서 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일관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환자의 내원 횟수가 필요합니다. 짐작만 해보셔도 이 사진 2장을 위해서 굉장히 한 5번 정도 환자가 내원을 했고요. 그리고 크라운이 나오면 크라운을 맞춰보고 RPD 맞춰보고 조릴레이션 체득하는 목적으로 한 2번 이상의 내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조릴레이션을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악의 RPD의 웩스 덴처를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이 임플란트의 서베이드 크라운이 인접치와 조화되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구강 내 이 웩스 덴처와 크라운을 시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치를 완성을 해서 한 번에 서베이드 크라운과 RPD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조직의 적합도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전후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 환자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구치부에 있었던 치아는 이제 발걸을 하고 위치를 약간은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서베이드 크라운과 임플란트로 지지되는 RPD, 상악은 총위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VD도 증가를 시키면서 안모도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2년 후 사진입니다. 이때 아이바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뭐 C클래스프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때는 아이바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클래스프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C클래스프가 상부에 위치를 하게 되면 눈에 좀 많이 보이게 되고 크라운의 형태를 지금보다 조금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잘 사용을 했는데요. 이 자연치 지대치가 부러졌습니다. 보시면 노년층에서 너무나 흔한 룻 캐리어스로 인해서 파절이 되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RPD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발치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당일에 식립을 했습니다. 발치와에. 그리고 힐링 어버먼트를 짧은 것을 연결을 해두고 기존에 있는 의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고리착이 끝난 다음에 어버먼트 연결하고 여기에 레진으로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이제 역으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어버먼트와 RPD에 맞춰서 레진을 깎고 붙이고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것인데요. 사실 사진 한 장이라서 좀 간편해 보이지만 짐작하시는 대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종 크라운을 이제 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RPD를 픽업 인상을 뜨면서 그 RPD의 클래스프와 가이딩 플레인 연조직 어버먼트에 맞춰서 크라운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RPD를 픽업 인상을 뜰 때 수직적으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임프레션 캡, 여기서는 이제 기성 어버먼트를 썼습니다. 연결하고 플로우 블레이즌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픽업을 떴습니다. 그래서 픽업까지 뜨고 기공소로 보내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공소의 몫이죠. 여기에 맞춰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고 괴롭겠지만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옵니다. 메탈 프레임도 레시트 시트에 맞춰서 만들고 클래스프에 맞춰서 PFM 빌드업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크라운인데 비교적 잘 맞아서 저도 이 환자는 그 후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ISRPD 크라운을 만드는 것이 자연치의 서베이드 크라운보다는 몇 배로 더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증례들은 이제 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두 개를 싱글 크라운으로 서베이드 크라운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브릿지로 연결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로 하게 되면 하악 전치부에 일단 기본적인 전치부의 심미가 보장이 되고요. 대합치가 있을 경우에는 RPD를 빼더라도 VD가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환자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고요. 혹은 크라운끼리 연결한 바 RPD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크라운보다는 조금 더 기공의 숙련도를 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브릿지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증례들인데요. 부분 무치약 클래스 1 RPD고 상악은 총우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악의 30번대는 클래스프 PFM, 그 다음에 40번대는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소구치부에 하나를 심고 견치부에 소구치부 하나를 메지알 캔틸레버로 제작을 했는데요. 이걸 하면서도 약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임플란트에 너무 가혹한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합치가 좀 약한 RPD라서 총위치에 가까운 RPD라서 잘 견디지 않을까, 그리고 노년층이기 때문에 견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비교적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오셨는데 상악 견치가 동해도가 심해서 상악을 발걸을 하고 리페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악은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래스프 위치를 보시면 치은을 자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제 상부 쪽에 언더컷을 형성을 했고요. 비슷한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하악의 동해도 심한 치아를 발걸을 한 다음에
브릿지로 2개를 심어서 이제 브릿지로 장착을 해서 일반적인 RPD 제작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비 인상 뜨고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어서 브릿지를 제작을 했고요. 보시면 3, 4, 5번 브릿지에 클래스프를 걸어서 제작한 RPD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PD를 저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례들의 결과를 보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환자가 잘 사용을 하고 비교적 이제 비용 대 효율 면에서 만족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꽤 나쁘지 않은 양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헌상으로 봐도 환자의 만족도는 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치 하방에 심은 RPD를 평가를 했을 때 환자의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문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구치부 쪽에 임플란트 심어서 환자 만족도를 조사한 문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컨벤셔널 RPD를 제작을 한 다음에 2차 수술을 할 때 볼을 연결하고 RPD를 변환하는 방식을 썼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한 번에 RPD를 제작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환자의 만족도, 환자의 여기서 이제 OHIP라는 이제 스코어를 썼는데요. 이건 이제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코어입니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는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62 정도부터 시작해서 컨벤셔널 RPD만 장착해도 이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구강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RPD를 장착한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 임플란트를 심은 것을 이제 의치 하방을 지지를 하게 하면 다시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처음에 시작 상태보다는 현저하게 이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발증에 대한 문헌은 그렇게 흔한 문제가 될 만큼 병발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비교적 이런 문헌들은 꽤 양호한 결과들을 대부분 다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헌들을 정리를 해보면 서바이벌 레이트는 고정성 보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좋을 것도 없겠습니다만 아까 처음 보신 그 문헌에서 아까 보신 그 문헌은 임상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환자 만족도를 평가를 했을 때 후방연장 국소의치를 했을 때에 비해서 임플란트를 하방에 심었을 때는 환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양식이고 의치의 안정, 저작,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1 RPD에서 하방에 임플란트를 2개 심입을 하게 되면 클래스 3에 가까운 쪽으로 변환이 돼서 굉장히 그 컨피그레이션이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가를 좀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들이 꽤 나타납니다. 특히 제가 이건 이제 문헌에 나온 사진인데요.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어태치먼트의 탈락이나 의치상의 파절, 치아의 파절, 우리가 임플란트 오버덴처에서 겪는 문제들이 똑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차성 보철의 어느 정도 우리가 겪어야 될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RPD의 만족도를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이제 대가도 치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식립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ISRPD를 예후를 분석을 해봤더니 구치부의 심은 그룹에서 더 많은 병발증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부 쪽에 심은 것보다 당연히 이제 구치부 쪽에서 더 많은 저장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구치부의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될수록 더 많은 임플란트의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ISRPD는 부분무치약 수복에 굉장히 유용한 치료 옵션이다. 이건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단지 전제가 있습니다. 비용 대 효율입니다. 절대로 그 고정성 보철의 편의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이제 1개 내지 2개 정도 소수의 임플란트를 추가를 해서
RPD의 기능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철성의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자에게 너무 희망을 많이 주거나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면 나중에 환자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ISRPD는 다른 양식에 비해서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환자 만족도도 비용 대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적절한 환자 선택과 임상 과정,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고 RPD의 기본적인 컨벤셔널 RPD, 전통적인 RPD의 치료 원칙에 준해서 잘 치료를 하되 거기에 임플란트를 추가를 해서 약간은 보태준다, 약간은 보조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도 그냥 자연치 서베이드 크라운 만들듯이 그냥 인상 한 번으로 제작을 하게 하면 안 되는지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엑스림을 사용해서 치관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증례들을 하고 나면 저희 스태프들도 아주 나가 떨어집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직관적으로 봐도 그 환자의 내원 횟수가 너무 많고 환자들도 왜 이렇게 많이 오게 하는지 컴플레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끝나고 나면 만족을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을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는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이해시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직관적인 과정이 아닌데요. 그래서 쉽게 하자면 물론 이제 그냥 임플란트 인상을 떠서 그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게 되면 물론 이제 간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남아있고 인접한 치아의 오쿠잘 플레인이나 협설 위치가 참고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이런 웩스림을 하거나 치아 배열을 미리 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증례처럼 거의 치아가 없거나 이 서베이드 크라운의 위치에 대해서 최종적인 위치, 그러니까 RPD의 치아 배열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위치에 대한 참고 레퍼런스가 없는 랜드마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엉뚱한 위치에 치관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올라왔는데요. 어태치먼트의 경우에 볼이 아닌 로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임플란트 오버덴처, 일반적인 임플란트 오버덴처인 경우에도 로케이터를 가장 이제 선호합니다. 물론 로케이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너무 강력한 유지력이 있고 그리고 무리를 주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도 크고 한데 로케이터가 그래도 볼보다는 조금 더 다루기가 수월하고요. 그리고 볼에 들어가는 오링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명이 길고 리텐션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볼도 써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편의성, 임상적인 편의성으로 보면 그리고 환자 만족도를 보면 로케이터가 가장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ISRPD, IARPD라는 용어 말고 IRPD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용어가 처음에 초반에 제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 자체도 제가 용어집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심판에는 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용어집에도 아마 정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사람 계시면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양식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이 확립되고 용어의 정의도 같이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저녁 때 피곤한 중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뭔가를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도 많은 앞으로 임상적인 경험이 저도 이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양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허술해 보이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임상적으로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 기능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비용 대 효율 면에서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서 조금 더 하나의 치료 대안으로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